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노무법인 도둠의 김문정 노무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원장님들 모시고 강사 계약뿐만이 아니라 좀 전반적인 노무 이슈나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왜 방학 특강 전에 이 세미나를 잡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설명을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간단히 좀 드릴게요. 학원 전문 노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원장 일을 했었어요. 당연히 이제 학원 강사로 일을 좀 오래 하다가 되게 운이 좋게 학원을 운영하게 됐어요. 그때 대표 원장님께서 학원 한 곳을 더 추가로 내시면서 저한테 운영을 해봐라라고 맡겨주셨거든요. 학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원장님들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수업이랑 운영은 완전히 다른 얘기더라고요. 수업은 사실 원장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수업 제일 잘한다. 나보다 강의 잘하는 강사는 없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학원 운영은 완전히 다른 얘기인 거예요. 사실 수업보다 사람 관리가 전 너무 힘들어서 매일 뭐 채용이 어쩌니, 뭐 계약서 어떻게 써야 되고, 급여 뭐 어떻게 내보내야 되고, 뭐 누가 퇴사한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자연스럽게 노동법을 좀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학원을 남편한테 운영을 맡기고 이제 노무사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게 좀 빨리 붙어서 이제 노무사로 일을 하다가 개업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블로그나 이런 거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 학원 전문 노무사 이런 걸 찾아봤는데 그런 키워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학원을 누구보다 잘 아는데 원장님들을 도와드려야겠다라고 해서 원장님들께서 너무 감사하게 또 입소문을 내주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학원 원장님들을 거의 대상으로 노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학원 전문 노무사 막 이렇게 막 다른 분들도 생기시더라고요. 근데 단언컨대 학원을 잘 아는 노무사는 저밖에 없지 않을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학원 강사 일도 하고 원장도 두 곳이나 운영을 해보고 했으니까. 오늘 세미나는 어떤 취지로 좀 준비를 했냐면 원장이었던 제가 지금의 원장님들한테 노무사가 되어서 학원에 맞는 노무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겠다라는 취지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학원이 왜 노무가 특이한가?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학원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여러 직무들이 한 군데에 얽혀서 일을 하세요. 강사분들 계시죠? 근데 강사분들도 보면 프리랜서 강사 계시고 시급제 강사분들 계시고 정규직 월급제 강사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조교도 있어요. 알바생들도 있고 근데 월급제 사무직처럼 일하는 행정직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군데에 모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저런 이슈들이 생겨 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이제 저희가 되게 안타까운 경우가 하나의 계약서 양식을 쓰시는 거예요. 그냥 시급제 하나, 월급제 하나, 뭐 이런 식으로 돌려 쓰시는 경우들에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근데 학원은 이런 직군별로 달리 좀 접근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규 수업, 특강, 그리고 우리 시험마다 보강 생기잖아요. 그래서 주말 근무나 빨간 날에 일하시는 경우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강사분들이 학부모 상담을 하시는 경우들도 계시죠. 그리고 우리 주기적으로 설명회 하시잖아요. 다양한 업무들을 동시에 수행을 해야 되는 특이사항이 있다. 아까 이제 이 부분 시급, 월급, 비율제, 인센티브 이건 첫 번째 거랑 좀 연관이 되죠. 또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 학부모랑 학생들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이걸 통해서 강사를 좀 정리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원장님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민원이 인사 문제로 직결되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많은 원장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을 되게 적극적으로 잘 반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최대한 집중해서 오늘 강의 준비를 했고, 세미나 때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는 그 특전 자료에 FAQ로 해서 되게 잘 담았거든요. 진짜 엑기스 내용들만 잘 담아놨기 때문에 그 자료까지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근로자성입니다. 프리랜서 3.3 4대 보험. 이게 가장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지금까지 원장님들 상담 건수만 한 1000건이 넘는 것 같거든요. 진짜 거의 단골 질문이에요. 거의 첫 질문이 이거예요. 3.3으로 신고를 하고 있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럼 프리랜서 아니에요? 근로자 아니지 않아요? 라는 질문을 원장님들이 진짜 많이 주세요. 자, 3.3%로 신고하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지금 이렇게 두 꼭지잖아요. 이거 제가 나눠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3.3은 세무랑 관련된 거죠. 세무. 그러니까 이건 사업소득세를 신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국세청, 세무서 이쪽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거는 완전 노무 관련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3.3 신고한 거는 국세청 신고 방식의 문제입니다. 그냥 국세청에 내가 인건비 신고를 어떻게 했느냐,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세금 계산의 기술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근로자성, 그러니까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어요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이건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해 주셔야 돼요. 노동법에 관련된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돼서 3.3으로 신고한 건 고용노동부는 뭐 어쩌라고라고 합니다. 난 그런 거 몰라라고 해요. 3.3은 일단 무시해 주시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짜 프리랜서인가를 이제 검토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일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근로자가 뭔데?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4대 보험, 퇴직금, 주휴 이거 다 적용되는 거예요.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건 어쨌건 간에 근로자다 그럼 이런 게 다 적용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극단적으로 어떻게 써놨냐면 세금을 3.3으로 떼든 4.4%로 떼든 노동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근로자야? 실질 근로자니? 그럼 근로자네? 라고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로자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 대법원 판례 지표가 너무 복잡하니까 원장님들한테 딱 와닿는 내용만 제가 한 5가지 정도 뽑아왔어요. 보면 첫 번째, 출퇴근 시간, 수업 시간이 지정되어 있느냐. 자, 근데 여기서 수업 시간이 지정되어 있느냐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수업이 4시에 시작해요. 근데 강사는 뭐 2시 반에 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는 수업이랑 무관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봤을 때는 출퇴근 시간 있네, 근로자네 가능성이 매우 매우 커지는 겁니다. 두 번째, 교재나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는가? 우리 그 학원 자체 교재 사용하시는 학원도 있고 학생이 그 등록을 하면 이 프로그램 커리큘럼에 맞춰서 학원 수업을 듣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강사가 아무리 뭐 3.3이고 프리랜서 계약서를 썼고 하더라도 그냥 근로자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학원에서 뭐 강사님이 자체 교재를 쓰실 수 있고 커리큘럼도 본인이 좀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건 프리랜서에 가까운 지표겠죠.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나 업무 일지를 써야 된다? 뭐 단톡방에 업무 보고를 해야 된다? 이러면 이건 너무 안타깝지만 근로자성의 강력한 증거들이 매일매일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대체 강의를 해야 될 때, 강사님께서 뭐 휴강을 하시거나 어떤 일이 생기셔서 결강을 하셨을 때 그 대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강사님이 이걸 알아서 조율하실 수 있다면 이거는 프리랜서성에 매우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학원이랑 조율을 해야 되거나 학원에서 대강을 다른 강사를 넣어주거나 원장님이 개입하시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근로자성에 가중되는 요소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강의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상담을 의무적으로 해서 뭐 피드백을 남겨야 되거나 행사 참석에 뭐 도움을 주어야 하거나 행정 업무도 좀 해야 되거나 한다면 이건 근로자성을 강화하는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6번에 뭐라고 써놨냐면 종합 판단이라고 써놨죠. 종합 판단. 이거 지표 하나하나 그냥 따로따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종합적으로 볼게요. 원장님들께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어요. 100% 비율제. 우리는 기본급 없어요. 우린 기본급 없고 그냥 학원 6, 뭐 강사 4 이렇게 100% 비율제로만 합니다. 그러면 100% 프리랜서 강사이죠?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100% 프리랜서 강사라는 건 없습니다. 왜 없냐면 제가 여기 보면 근로자성이 낮아지는 방향, 근로자성이 높아지는 방향 이렇게 썼죠. 근로자성이 없는 것, 근로자성이 있는 것 이렇게 구분 지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보면 사실관계가 하나하나 다 우리 사업장에 맞는 케이스는 그냥 없거든요. 어떤 거는 이쪽에 맞고 어떤 건 이쪽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우리는 강사님이 본인 입장 커리큘럼으로 수업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지정된 교재들이 좀 있어서 이 교재들을 쓰기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여기에 맞는데 요건 여기에 맞고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가까운 근로자성이 낮아지는 방향에 해당되는 지표가 많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분쟁에 프리랜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라 이쪽에 좀 가까운데 근데 우리는 100% 비율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이제 실질 판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은 완전 비율제인데 근로자성이 높은 방향의 뭐 회의도 주기적으로 하고 상담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케이스들이 노동청에서 문제가 됐을 때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무가르듯이 이렇게 우리는 이거니까 이거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쪽에 가깝냐, 저쪽에 가깝냐. 약간 확률 싸움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막 얘기를 복잡하게 드렸잖아요. 이쪽에 가까우면 이거고, 막 이렇게. 근데 원장님들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 때 말씀드리면, 아, 그럼 다 복잡하고, 그냥 3.3 유지는 하고 싶은데, 그럼 퇴직금이 문제가 되는 거면 퇴직금만 챙겨주면 되는 거죠?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것도 제가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퇴직금이 문제되는 케이스가 거의 분쟁이 한 100개 들어오면 한 70개 정도는 퇴직금이 메인 그 쟁점인 것 같아요. 근데 나머지 30% 정도는 퇴직금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가 퇴직금, 주휴수당, OT, 그러니까 이거 오버타임이에요. 그리고 휴일 근로 하면 휴일 근로 수당, 그리고 5인 이상이시면 연차 수당 나가죠.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안 했으면 4대 보험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왜 같이 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강사분들이 나 이거 그대로 못 참겠다. 그러니까 퇴사를 하고 나 뭔가를 못 받은 것 같다. 그래서 노무사 상담을 보통 많이 받으시거든요. 그러면 노무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333으로 하셨고 프리랜서 계약서도 쓰셨으니까 그럼 퇴직금도 청구하시고 이런 수당들도 같이 넣으시죠. 이거 같이 넣어서 한 500만 원 정도 퇴직금 예상되면 우리가 한 이런 것까지 다 해가지고 한 1000 정도에서 시작하시죠. 이렇게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너무 당연한 건데 그 이제 법적인 분쟁을 해보신 원장님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민사는 합의를 하려면 내가 맨 처음에 청구하는 금액을 이렇게 높게 잡아야 여기 그 상대편에서 아, 나 이 정도에서 하자라고 하면 이게 좀 더 좁혀져가지고 합의 금액이 맞춰지잖아요. 그러니까 청구할 때 엄청 높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퇴직금에서 안 끝납니다. 이런 저런 수당도 내가 못 받았으니까 이것까지 다 달라라고 청구하는 거죠. 그러면 노동청에서 감독관님이 조율을 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측 노무대리인과 저쪽 노무대리인이 조율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청구한 금액이랑 맨 처음에 그냥 내가 생각했던 퇴직금 그 사이 얼마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퇴직금만 준비를 해 두신다면 나중에 어, 최소 3배. 왜냐면 학원이 되는 게 휴일 근로예요. 휴일 근로. 휴일 근로가 우리 학원, 저도 이제 학원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알지만 시험 기간에 보강이란 게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특히 같은 경우에는 직전 보강 이런 거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휴일 근로가 사실 되게 많이 발생하고 이 휴일 근로가 원장님이 모르시는 보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원이 좀 크면 원장님한테 하나하나 보고 안 하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까지 다 만약에 근태 체크를 강사가 하고 있었다? 연차 수당? 연차, 솔직히 학원에서 연차 어떻게 씁니까? 쉽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럼 연차 수당이 이게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연차 수당이랑 휴일 근로 수당 이런 게. 왜냐면 원래 강사분들 급여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까지 다 들어오면 저는 최대한 8배 정도까지 본 것 같아요. 퇴직금에서. 물론 그게 다 인정되진 않았지만 그래서 3배 정도의 청구서가 올 수 있다. 라는 리스크는 원장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자, 노동청에서 다행히 우리가 이겼다고 해볼게요. 노동청에서 이 친구 근로자 아닙니다. 라고 우리가 이겼어요. 프리랜서라고. 그런데 이 근로자분이 아, 나 너무 억울한데? 나 이대로는 그냥 못 넘어가겠는데? 라고 해서 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노동청에 가보신 원장님들도 계실 거고 가면 대면으로 보통 우리가 진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감독관님이 그분이 사실 경찰관이랑 신분이 똑같으세요. 조서를 막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쓰십니다. 조서 그게 대면 때 진술 나온 것들 위주로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희는 보통 이제 서면 먼저 제출을 하는데 대면 조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대면 중심의 판단이에요. 근데 법원은 다르죠. 그 소송해보신 분들이시면 아실 텐데 법원은 철저히 서면 중심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증거 자료 같은 게 되게 적극적으로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노동청의 판단이 최종적이라고 보시는 건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보셔야 하는데 증거가 다거든요. 그래서 보면 진술서 매우 중요하고요. 카톡, 그러니까 제가 단톡방 있는지를 원장님들께 항상 여쭤보거든요. 단톡방을 그리고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게 되면 단톡방을 보여달라고 말씀드려요. 단톡방에 이게 진짜 공지성 안내만 나가는지 아니면 수업에 대한 피드백이나 사용해 주시고요. 뭐 얘는 뭐 상담 이렇게 해 주시고요. 뭐 이런 피드백이 좀 디테일하게 갔는지 이런 것도 다 봐요. 그리고 회의 기록 같은 거 남아 있는지 그리고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위주로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난 이런 거 좀 조심해야겠네? 라고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결론은 노동청 판단과 법원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법원은 쉽게 생각하시면 그 우리 해고하면 부당해고구제 신청 들어보신 원장님들 계시죠? 이거 노동위원회 가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위원회의 다음 단계가 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냥 다 복잡하고요. 알겠으니까 저 그냥 근로자로 강사들 관리할게요. 근데 사대보험을 그럼 해야 되나요? 어,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로자로 관리를 하시더라도 사대보험에 가입을 안 하고 계시는 학원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이거는 학원가의 특수한 관행 때문입니다. 원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학원가에서는 사대보험 가입을 안 하는 게 관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로 관리를 하시더라도,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를 쓰시더라도 사대보험에 가입 안 하는 케이스가 훨씬 많다. 자, 그런데 보험으로 가입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사대보험 가입을 고려하실 때 급여죠. 당연히 급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원래 이 강사가 회전 330이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강사분은 3.3을 떼고 있었을 거니까 330에서 3.3 정도 떼면 그래서 이 강사의 실수령액이 319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330 세전 금액을 유지한 상태로 4대 보험으로 전환을 하잖아요. 그러면 4대 보험은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4대 보험으로 가입을 하면 사용자인 내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될 인건비가 약 10%다. 그러니까 330만 원 세전급여인 강사에서 4대 보험 넘어가면 내가 얼마를 더 부담한다? 33만 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대 보험 전환할 건데 이 강사의 급여 어떻게 할까요? A안, 첫 번째 안은 세전급여를 유지하는 겁니다. 330만 원이라는 세전급여를 유지하면 여기에서 10% 정도 더 나의 사업주 부담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강사 실수령은 좀 많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330이 세전급여였으면 3.3일 때 19만 원 받았다면 이 강사분은 사대보험 전환하게 되면 한 300만 원 정도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꽤 많이 차이가 나죠. 그래서 A안은 원칙이거든요.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강사분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안, 세후 실수령액, 원래 받고 있던 실수령액을 유지해주는 조건입니다. 제가 330만 원 강사면 319만 원 받고 있었다고 했죠. 요거 세후 실수령액 유지하면서 4대 보험 세전 그 취득액을 역산하는 방식인데 이거는 원장님들 부담액이 한 20% 증가해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전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뭐냐면 A안이랑 B안의 그 절충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급여를 330보다 조금 높이되 너무 많이 높아지지 않게라고 절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C안은 언제 쓰시는 게 좋냐면 강사분들 급여 인상 시즌에 4대 보험 전환이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시기적으로는 그나마 좀 적절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5인 미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우리 학원이 5인 미만, 5인 이상 뭐 이게 많이 헷갈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사업장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원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두 명은 프리랜서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프리랜서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니게 되면 5인 이상 기준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케이스가 생겨요.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교들,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도 나오는 알바들은 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들께서. 근데 명백히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카운트가 되는 근로자예요. 그러면 힌트니까 뭐 하루에 2시간 정도 나오니까 0. 몇 명으로 들어가나요? 아닙니다. 한 명으로 들어가요. 한 명. 그리고 방학이나 시험 기간 이럴 때마다 들이나 뭐 조교님들 숫자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학원은 다른 사업장이랑 다르게 5인 미만 이상 여부가 계속 매달 바뀔 수가 있어요. 이게 매달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충 계산하시면 안 돼요. 이건 감으로 계산하시면 안 되고 언제 계산하시는 거냐? 어떤 문제, 어떤 강사가 퇴사하고 나서 연차 수당 주세요. 이렇게 그 문제가 된 그 시점 있죠. 그 시점으로부터 역산해서 한 달 동안 우리가 5인 이상이었는지 미만 요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달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시 근로자 수, 그러니까 근로자 수 몇 명이냐 요 계산하는 방법이 막 연 인원이 어쩌고 가동일수가 어쩌고 막 이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복잡한 단어 그냥 무시하시고 이렇게 보세요.
일단 원장님, 사업주 원장님 제외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은 근로자가 아니세요. 원장님 제외하시고 전임 강사, 그러니까 월급제 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월급제가 만약에 세명이 있고 그 세명이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면 월을 그냥 가동일수를 22일로 잡았어요. 그러면 22 곱하기 3 하는 겁니다. 그러면 66명 나오죠. 그리고 3.3 강사, 그러니까 프리랜서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근로자성이 있는 3.3 강사가 한 명이다라고 하면 그분도 13명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 4.345, 그러니까 한 달이 4.345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한 거예요. 주말 특점 알바도 다 들어갑니다. 1.5명이라고 해놓은 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걸 감안했을 때 조교가 만약에 평일에 한 명씩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친구도 들어가서 22명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22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연 인원이 114명이 나오고요. 114명을 한 달 가동일수로 나눕니다. 그러면 1차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22일로 일부러 줄여놓은 거고요. 주말까지 하면 26일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럼 26일로 가면 4.9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5인 미만이다 라고 좋아하시거든요. 그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만약에 우리 가동일수 있죠? 가동일수가 12일이라고 해보면 5명 이상이 출근한 날이 11일 이상이다. 그러면 이게 4점 몇몇이 나와도 우린 5일 이상 사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해요. 좀 복잡해서 그냥 원장님들께서 어떤 강사가 퇴사했는데 갑자기 연차수당 달래요. 이러면 상시 근로자 수 먼저 전문가한테 그냥 판단해 달라고 해주세요. 그게 5인 미만이잖아요. 그러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5인 이상이면 이거는 이제 좀 돼요. 5인 이상, 5인 미만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길래 자꾸 그런 얘기를 하냐. 일단 5인 미만이면 괜찮은 것들, 원장님들이 좀 또 되는 것들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단 가산수당 같은 거 없습니다. 연장 근무해도 그냥 뭐 1배만 주면 되고요. 야간에도 0.5배 가산 없고요. 빨간 날에 일을 시키셔도 돼요. 연차 없죠. 연차 없는 5인 미만. 그리고 부당이고 구제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해고가 좀 자유롭다. 해고를 해도 이 강사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다. 그래서 해고가 좀 자유로워요. 해고 서면 통지도 안 해도 되고 그냥 구두로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보통 강사분들 1년 단위로 많이 쓰시잖아요. 기간제 강사분들 2년 초과해서, 그러니까 1년 3년, 4년, 5년 이렇게 계약하셔도 되는 거예요. 5인 이상은 이게 안 됩니다. 그리고 학원 사정으로 만약에 쉬잖아요. 그러면 원래 5인 이상은 70% 급여 줘야 되거든요. 근데 5인 미만은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금은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법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득이죠. 5인 미만이면 좀 쉽죠. 관리하기가. 그런데 꼭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반대는 당연히 5인 이상은 당연히 그렇고 근데 5인 미만도 꼭 해야 되는 거. 이거 집중하셔야 돼요. 사대보험은 근로자가 한 명만 있어도 해야 되는 겁니다. 퇴직금 당연히 이거는 5인 미만 이상이랑 관련이 없어요. 해고 예고가 특이하죠. 해고 예고는 30일 전에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30일 전에 말하는 걸 놓쳤어요. 그러면 그냥 한 달 정도를 추가로 주면서 당일 해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고 서면 통지는 안 하셔도 돼요. 서면 통지는 불필요. 근데 해고 된다라는 점이 특이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 노동절 당연히 유급입니다. 노동절 제가 아까 빨간 날은 뭐 일 시키셔도 돼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동절은 왜 예외예요? 근로계약서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 쓰시고 원장님만 가지시고 강사분들 안 주시는 거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근로계약서는 쓰는 것도 의무지만 교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 반드시 교부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제가 이런 것들 중요하다라고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면 진짜 어떤 신고들이 들어오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거 있죠? 이런 신고가 들어오는 거예요. 저 휴일에 일했는데 돈 못 받았어요. 저 뭐 연차 수당 못 받았어요. 연차 못 썼어요. 그리고 저 해고당했어요. 저 이것 좀 어떻게 구제해 주세요. 저 해고당했는데 서면으로 못 받았어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차 수당 이런 거 신고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꼭 신경 써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가 지금은 5인 미만인데 5인 이상으로 좀 있으면 갈 것 같다라고 하시면 5인 이상을 대비하는 계약서를 먼저 세팅해 놓으셔야 됩니다. 계약서 달리 쓰셔야 돼요. 많이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휴게 시간은 제가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경영방에 휴게 시간 관련된 질문을 상당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포함을 해놨는데 우리 학원업은 우리가 강의가 보통 이제 45분이나 50분 하고 5분이나 10분 쉬시고 또 강의 50분 하고 또 10분 쉬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그 학생들이 쉬는 그 쉬는 시간을 강사님의 휴게 시간으로 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자, 가능한데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에 이 내용을 반드시 넣어 놓으셔야 돼요. 반드시 넣어 두셔야 되고 휴게 시간은 진짜 터치하시면 안 됩니다. 휴게 시간은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정말 말 그대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잠깐 집에 갔다 와도 되는 거예요. 원래 휴게 시간은 그래요. 휴게 시간은 대기 시간이랑 혼용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휴게로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휴게를 그렇게 쪼개서 하게 했더라도 휴게로 인정이 된다 하거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런 질문 되게 많이 주시거든요. "아 근데 그 알바가 뭐 강사님이 휴게 그냥 안 하고 그냥 빨리 다 일하고 끝나면 휴게 없이 퇴근하고 싶으시대요. 이건 안 되나요?" 지금은 안 돼요. 지금은 안 되는데 4시간 기준이에요. 8시간 강사님은 안 됩니다. 4시간 기준인 강사님이나 조교분들은 근로자가 먼저 신청해야 돼요. 4시간 일하는 근로자가 "저 휴게 없이 일 다 하고 퇴근할게요."라고 하게 되면 그게 26년 12월부터 가능해집니다. 네, 그 질문 들어온 거 근로계약서를 안 쓰시면 이건 벌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벌금이 얼마 나오나요?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30에서 50만 원. 30은 조금 할인해 준 거예요. 검사가 조금 할인해 준 거고 한 50만 원이 좀 국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누적이 되면 100만 원, 뭐 200, 300, 5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적 신고는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꼭 쓰시고 만약에 입사한 날 못 쓰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이라도 써주세요. 재직하는 기간 중에라도 쓰시면 그나마 좀 요건 참작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서는 벌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세 번째 파트인데요. 이거 좀 자극적인 단어, 좀 슬픈 문장을 썼어요. "호의가 퇴직금으로 되돌아온다."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강사분들한테 잘해 주시려고 특강비도 좀 잘 쳐 주고 비율도 높게 해 주고 인센티브도 막 자주 주고 많이 주고 했는데 이 호의가 나한테 나중에 퇴직금으로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케이스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체 왜 이러냐, 왜 내 호의를 이렇게 노동부에서는 알아주지 않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 세미나를 방학 전에 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이 세 번째 거 봐주세요. 계약서랑 실제 매달 지급되는 금액의 괴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법원은 이 증거 자료를 정말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에 기본급 250, 근데 실제로 나간 거 보니까 인센티브 포함해가지고 뭐 어떤 달에 380, 어떤 달에 뭐 특강 있어서 450 막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면 계약서 그거 하나인데 이렇게 돈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법원 입장에서는 그냥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추가 지급됐나 보네라고 해서 그냥 이거 자체가 다 퇴직금에 포함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학특강을 강사님들이 하시는데 기본급을 받고 있는 강사님들이 비율제로 방학특강을 한다? 이거 계약서 반드시 다시 쓰셔야 돼요. 아니면 서면에 뭐 합의서라도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비율제고 내가 원장이 터치 안 하고 이거 다 너가 커리큘럼 짜고 교재도 준비해서 하는 방학이고 게다가 비율제로 준다? 이거는 퇴직금에 포함되는 금원이 아니야. 근로자로 받아가는 게 아니야. 라는 내용을 남겨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방학특강에 이런 게 있죠. 조교분들 근로시간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뭐 10 to 10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오전 때는 조교분들 이렇게 행정에 앉혀 놓거나 하는 경우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조교 근무 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맞춰 놨다가 방학에 20시간, 25시간 이렇게 튀는 거예요. 그러면 요때 아시죠? 우리 15시간 왜 쓰죠? 주휴수당 없고 연차 안 줘도 되고 퇴직금도 안 줘도 되니까 15시간으로 하는 건데 방학 때 20시간 넘어가게 되면 요거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특이 사항이 방학 때 발생한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를 요 시기에 이렇게 맞춘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방학특강 수수료, 그러니까 방학특강비랑 인센티브를 성질이 저는 비슷하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원장님들 입장에선 다르시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비슷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어요. 법원 판례에 보면 얘네들을 약간 비슷하게 볼 만한 여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인센티브를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 줘요. 이거 매달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거 퇴직금에 들어갈까요? 이거 실제로 조 원장님께서 질문제 남겨주셨거든요. 기본급 플러스 성과 연동되는 매출, 요거 그 학생 인원수당, 우리 머릿수당 이렇게 인센티브 주시는 학원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요거 포함입니다. 그리고 분기, 반기 성과급, 그 규칙적으로 좀 주는데 매달 주는 건 아니고, 그리고 3개월에서 6개월 단위로 주는 인센티브 같은 것들, 연 1회 정도 그냥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격려금 같은 거, 그리고 만약에 일회성 특강 같은 사리금 요런 거, 요렇게 제가 나눴거든요. 근데 보시면 특징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이렇게 볼드체로 밑줄 쳐놓은 거 있어요. 지급 공식이 확정되어 있다. 사전 기준이 사전 공지돼 있다. 사전 기준이 명확하다. 아래 볼게요. 사업주 재량이다.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거 없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보면 이 위에 세 개는 임금성이 있다라고 제가 체크한 아래 두 개는 임금성이 약하거나 낮다라고 해놨거든요.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고용노동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래서 사전에 얼마 주기로 했는데 사전에 조건을 달성하면 얼마를 니네가 주기로 했어? 이게 정해져 있었니? 이게 그리고 계약서에 들어가 있었니? 그리고 강사가 이걸 알고 있었니? 그러면 임금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냥 주기로 한 거 아닌데 갑자기 생겨가지고 그 단발성으로 주고 이런 것들은 임금성이 낮다라고 법원은 보는 겁니다. 근데 방학특강도 비슷해요. 뭐 계약서에 넣어놓은 것도 없고 서면 합의서 쓴 것도 없고 그냥 방학 때 갑자기 얼마가 확 튀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퇴직금을 산정할 때 이게 12개월 합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방학특강으로 뭐 1,000만 원이 지급됐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근데 이분이 12월 31일까지 일하고 퇴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산해서 보니까 12개월 동안 1,000만 원의 이제 이런 추가금이 지급이 된다? 그러면 12개월로 나눠요. 그리고 곱하기 3 해가지고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시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확정되어 있다라면 퇴직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원장님의 재량껏 지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데 사안마다 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좀 구체적인 상황이 발생하시면 요거는 상담 받아보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급여가 올랐는데 그럼 퇴직금 어떻게 해요? 라는 질문을 주실 수도 있는데 퇴직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제가 원장님들하고 상담을 해보면 아 이거 알겠는데 우리는 퇴직금을 기본급으로만 주기로 했다. 이분이 기본급이 200 사실 그 인센이나 이런 걸로 받아가시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맨 처음에 강사님이랑 합의할 때 250에 대해서만 퇴직금 주기로 했는데 그거 괜찮나요? 당연히 안 괜찮죠. 법적으로는 당연히 안 괜찮아요. 자, 왜냐면 이게 1일 평균인거 곱하기 30 어쩌고저쩌고 이게 좀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년 차에 이 강사분이 월 220, 2년 차에 기본급 260, 3년 차에 월 기본급 320. 근데 인센티브가 만약에 많이 나갔다라고 한다면 요거까지 합산해서 계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팁이라면 팁 하나를 말씀드리면 퇴직금이라는 게 사전에 합의하는 건 안 되거든요. 노동부나 법원 이거 안 받아줘요. 그런데 사후 합의는 받아줘요. 사후 합의. 왜 그러냐면 퇴직금이라는 것도 임금 채권이잖아요. 거든요. 근데 이 채권은 채권자랑 채무자가 합의하면 조율이 돼요. 근데 조건은 발생하고 합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퇴직금 발생 안 했잖아요. 퇴사해야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전 합의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퇴사했고 퇴직금 얼마로 예상이 되는데 강사가 저 그냥 퇴직금 이만큼만 받을게요 라고 하는 건 문제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합의하고 싶으시다면 퇴사하고 강사분이랑 합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약 종료, 해고 어떻게 강사 내보내냐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계약 만료로 강사를 내보낼 수도 있고요. 권고사직으로 내보낼 수도 있고요. 해고로 내보낼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순서로 해놓은 이유가 계약 만료가 제일 안전하고요. 그 다음에 권고사직이고요. 해고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가급적이면 요거 먼저 해보고 요거 안 되면 이거 해보고 이거 안 되면 해고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왜 다르냐면 해고 예고 수당이랑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볼게요. 해고 예고 수당 계약 만료 당연히 안 줘도 되죠. 해고가 아니니까. 권고사직 안 줘도 됩니다. 해고가 아니니까. 해고 줘야죠. 해고니까.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시니까 내가 30일 놓쳤다. 그러면 그냥 한 달치 급여, 30일 통상임금이라고 하는데 복잡하니까 한 달치 급여를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내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계약 만료 뭐 할 수가 없죠. 계약 만료니까. 해고 아니니까. 권고사직 해당 없습니다. 해고 해당하죠. 5인 이상인 경우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갈 수 있습니다. 이거 가면 어떻게 되냐면 3개월치 정도 합의금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3개월치는 사실 좀 적게 잡은 거고 최대는 6개월치까지도 받습니다. 그래서 3개월치에서 6개월치 정도 합의금이 있어야 된다. 요 해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들어가게 되면 실업급여. 그러니까 근데 강사분들이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강사분들한테 많이 발생하는 이슈는 아니고 조교분들이 가끔 요청하시는 경우 있거든요. 실업급여 좀 해달라고. 근데 실업급여는 계약 만료인 때는 가능하기도 합니다. 가능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냥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시고요. 권고사직 가능합니다. 해고 가능해요. 그래서 실업급여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로금, 합의금, 계약 만료 안 줘도 되죠. 해고는 사실은 해고 예고수당 내보내니까 뭐 이거 줄 거면 해고를 왜 합니까?
권고사직. 보통은 권고사직일 때 합의금을 지급하시죠. 그래야 해고가 아닌 걸로 내보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계약 만료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은 계약직으로 좀 채용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려요. 5인 이상인 경우에는. 근데 그게 안 되면 권고사직.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최후의 수단. 권고사직으로 종료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근데 노무사님 강사가 수업을 너무 못해요. 클레임 계속 들어오고요. 저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이 친구 안 내보내면 우리 학원 큰일 납니다. 지금 너무 평판 깎아먹고 있어요. 이런 질문 제가 그저께도 받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칙은 일단 증거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자료 싸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친구의 수업 피드백이 어떤가, 학부모님들 반응이 어떤가라는 거를 수집을 하셔야 되고요. 개선 요청하시는 면담을 녹음을 하시거나 면담 기록을 남겨놓으세요. 이거 상담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재발했는지 개선의 여지를 줘야 돼요. 그 다음에 내보낼까 말까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쯤 이렇게 설명드리면 원장님들 지금 뭐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 드시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해고가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계약 종료나 권고사직을 권장드리는 거예요. 해고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그나마도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계약서에 어떤 것들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문제되잖아? 그러면 구두 경고 나가거나 서면 경고 나갈 거야. 근데 이게 세 번, 두 번 누적되잖아? 그러면 이거 뭐 정직이 될 수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뭐 네 번 되잖아? 그러면 그냥 계약 종료야. 라고 해고 사유를 먼저 계약서에 넣어 놓잖아요. 그러면 노동위원회에서 요건 조금 봐줘요. 강사분한테 이러는 거죠. 지금 강의 지각 세 번이면 이거 뭐 정직에 강의 지각 5번 쌓이면 해고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보셨죠? 이거 근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강사분들한테 물어봅니다. 위원분들이. 그래서 계약서에 최대한 방어해 놓으시고 진짜 권고사직도 안 먹힌다. 이 강사 나갈 생각이 없다라고 한다면 원칙은 이 절차를 다 거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들 절대 구두로 이번 달까지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번 달까지만 하고 마무리하시죠. 이런 말씀 쉽게 하시면 안 돼요. 말할 때도 보면은 이게 권고사직인지 해고인지 단어 하나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내보내기 전에는 최대한 해고라는 그 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언제까지만 하시죠라고 통보하시는 말은 하시면 안 돼요. 언제까지 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권유 형태로, 청유 형태로 말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기사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몇 달 전에 강사분들이나 조교분들, 그러니까 조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좀 계세요. 어떻게 하냐면 이걸 악용하는 건데 입사하겠다고 해놓고 한 3일 정도 좀 일하다가 무단결근 계속하고 계속 지각하고 이러다가 퇴사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들은 너무 화가 나시니까 뭐 오겠다는 거냐 말겠다는 거냐 그러면 뭐 안 오는 걸로 알겠다 퇴사하는 걸로 알겠다라고 딱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그 조교나 강사가 지금 저 해고하시는 건가요? 라고 답변이 오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특이한 케이스를 아니고 진짜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이게 얘네 수법이에요. 이게 저희가 프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러 이게 좀 말이 좀 긴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부당해고 구제 신청 가가지고 합의금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직원분이 연락이 두절된다. 갑자기 결근한다. 잠수를 타고 나오질 않는다. 그 원장님들 화나시죠? 그럼 바로 이 친구랑 끝 종료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조금 위험해요. 좀 위험하고 문자랑 카톡을 보내셔야 돼요. 전화도 하시면 너무 좋고요. 이 내용 다 남겨두셔야 되고 만약에 여기에서 언제까지 하고 그만하겠다라는 답변이 오면 3번까지는 안 가요. 내용 증명까지는 안 가도 되는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까지 했는데 답변이 안 오거나 막 또 무단 잠수 타고 하잖아요. 그럼 원칙은 내용 증명을 보내줘야 됩니다. 근데 내용 증명 보내는 것까지 너무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이메일, 문자, 카톡, 뭐 전화 이거 다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관계가 언제까지 회신을 안 주면 종료된다라는 통보를 해주시는 게 나중에 합의금 안 나가는 이 주요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악용되는 케이스가 아직까지도 있어서 제가 이거는 꼭 안내를 드리고 싶었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오늘 마무리가 되면 특전 자료로 제가 비밀유지 서약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랑 경업금지 약정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랑 이제 그런 거 정리해가지고 드릴 거거든요. 이게 원장님들이 저희를 찾아오실 때가 문제가 터졌을 때가 많죠. 그래서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강사가 퇴사했는데 옆에 학원으로 이직을 하거나 학원을 차린 거예요. 아니면 학생들을 데리고 나가서 과외를 하는 게 포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원장님들 너무 화나시죠? 이게 내가 지금 어떻게 읽어놓은 건데 이 고객 정보 하나하나가 자산이시잖아요. 근데
이건 다 반출했다. 내지는 우리 학원 고유의 교재라든가 뭐 이런 서류 같은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한 것 같다라는 걸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문의 많이 주시거든요. 사전 예방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문제를 삼으시려고 하더라도 사전에 뭔가 장치를 마련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근로계약서 쓰실 때 원장님에게 여쭤보거든요. 대표님, 그 근로계약서랑 비밀유지서약서, 경험금지 약정서 내용을 근로계약서 하나로 넣어드릴까요? 아니면 비밀유지서약서랑 경험금지 약정서 좀 힘주시려면 요거 따로 빼시는 게 맞는데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쭤봐요. 그래서 만약에 너가 퇴사를 하기로 했다면 퇴사하기 전에 뭐 해야 되는지 보면 계정 회수하셔야 되고요. 뭐 구글 드라이브라든가 학원 그 뭐 아카라든가 이런 거 계정 만약에 있다면 회수하셔야 되고요. 자료 반납 확인서를 받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나 다 반납했다. 그리고 기기에 로그아웃 되는 거, 요거 사실 눈으로 과정 확인하시는 게 좋긴 한데 그게 어려우시면 요거 안내해 주셔야 되고 학생이랑 학부모한테 접근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학생 학부모한테는 원장님이 먼저 안내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너 퇴사할 때 이런 거 안내할 거거든. 그리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이걸 미리 입사할 때 써놓는 거예요. 우리 퇴사할 때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이거 한번 서약서 쓸 거고요. 이거를 계약서에 미리 넣어 놓으시거나 하게 되면 나중에 아 이거 되게 위험하네. 우리 학원에서 이거 했다가 나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인지가 되겠죠. 그리고 경업금지 조항 같은 것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넣어 놓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딥하게 가면 이 경업금지에 대한 대가를 지겠느냐 이렇게 갈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 넣어 놓는 것보다 넣어 놓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보호가치 있는 영업기밀의 보호 뭐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퇴사 시점에도 한번 잡으셔야 된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 이제 채용부터 종료까지 한번 싹 훑어볼 건데요.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 때 법적으로 필수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당연히 들어가야죠. 뭐 예를 들면 업무가 뭔지. 근데 여기에서 하나 팁을 드리면 조금 이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포괄적으로 넣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안내가 보통 AI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포괄적으로 넣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이 나한테 있다. 너가 이 업무를 하기로 했어도 인사권 변경할 수 있는 건 권한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 너 나중에 뭔가 딴소리 하지 마. 이런 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근무 시간이랑 요일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스케줄 근무여도 일단은 반영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휴게 시간은 뭐 제가 아까 이 경영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특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치만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은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임금 구성 당연히 넣어야 되고 제가 오늘은 조금 요 부분 힘을 줄였는데 뭐냐면 우리 연장 근로랑 휴일 근로 발생하시잖아요. 학원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요거 고정 연장 근로 수당, 고정 휴일 근로 수당, 밤 10시에 수업 끝나는 학원들은 고정 야간 근로 수당도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포괄임금제는 이제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요런 고정 땡땡 수당 요런 거는 급여 안에 넣어 놓으셔야 되고 계약서에 반영해 놓으셔야 인정됩니다. 그리고 특강이나 인센티브 같은 건 근로계약서에서 빼세요. 요건 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포함되어 있으면 법원이랑 노동부는 퇴직금에 포함되네라고 본다고요. 그래서 최대한 인센티브 같은 거는 계약서에는 안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일단 그냥 요거 이렇게 넣었지만 실무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계약 기간 5인 미만이시면 뭐 1년 단위 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한 5인 이상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강사분들은 가급적이면 1년 단위로 계약 체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정규직으로 하시게 되면 내보내고 싶어도 원장님 좀 곤란해지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밀 유지, 자료 반환, 아까 말씀드렸던 거, 경업 금지 이런 거 반드시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 뭐 사실 저희가 원장님들 계약서 세팅해 드릴 때 저희 진짜 디테일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업무를 처리하는가, 그러니까 업무 일지를 못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되고 원장님이 뭐 어디까지 개입하실 수 있고 이 강사가 뭘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런 거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넣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하나하나가 원장님의 업무 지시인데 이 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거나 지시를 거부하잖아요. 이게 징계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이 계약서에 없다? 그러면 강사분은 저 그거 제 업무라고 생각 안 했다. 늦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래버리면 이게 징계를 삼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좀 넣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채용부터 종료까지 이제 어떤 그 곽 원장님께서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셔서 제가 총정리해 봤어요. 채용 때에는 뭘 주의해야 되고, 운영할 땐 뭘 주의해야 내가 이 강사를 뭐 좀 뭐 중등부인데 뭐 고등부로 올리고 싶다거나 뭐 초등부인데 막 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종료하고 싶다거나 그럴 때 뭘 신경 써야 될까?
진짜 내보내고 싶으면 이제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어떤 것까지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정리했거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계약서 제가 행정, 조교, 뭐 강사, 파트 뭐 이런 거 계약서 직군 달리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대보험은 원장님들께서 뭐 각자의 사정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면 프리랜서 계약서보다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각종 수당들을 고정 땡땡 수당으로 방어하려면. 그리고 수습기간 명시. 이것도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보통 3개월 수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3개월 수습을 써도 3개월 이후에 계약 종료를 하고 싶다면 그냥 이건 해고예요.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3개월 수습 계약서 쓰는 게 아니고요. 단기 3개월 근로계약서. 3개월짜리 단기 근로계약서를 쓰시고 그 이후에 9개월짜리 연장을 하실지 아니면 종료하실지 결정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운영할 때 원장님들 원래 노동부에 가장 많이 신고되는 게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이었거든요. 원래 전통적으로. 근데 요즘에 들어서 진짜 갑자기 순위가 급상승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급여 명세서 미교부, 그리고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 원장님한테 직장 내 괴롭힘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급여 명세서 미교부 건은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예요. 그래서 감독관이 급여 명세서 교부를 안 한 거 확인하잖아요. 그럼 과태료 바로 매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가 싸지가 않아요. 한 사람당, 그러니까 강사, 직원 한 사람당 한 달에 3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 5명인데 한 달 동안 그 급여 명세서 교부 안 하시면 1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직원들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원장님을 압박하려면 이것저것 다 신고를 넣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교부 이거 반드시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를 많이 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이건 나중에 제가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근로조건이 변경되잖아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를 쓰시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 너무 번거로우시면 근로조건이 변경됐다라는 서면 합의서, 확인서 같은 거라도 쓰셔야 돼요. 그리고 방학특강은 제가 가급적이면 계약서 따로 쓰라고 말씀드렸죠. 퇴직금에 포함 안 되게끔 하려고. 그리고 종료할 때 제가 아까 길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참고해 보시고 5인 이상이면 서면 통지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카톡이나 전화 뭐 이런 거 안 됩니다. 서면 통지 반드시.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 원장님들은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우리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세 분의 원장님께서 뭐 어떤 질문을 해주셨냐면 그래서 노무사는 언제 써야 돼요? 노무사를 언제 찾아가야 돼요? 라는 질문을 주셨거든요. 일단 예방하는 차원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사건 대응은 아직 사건화가 되기 전, 그러니까 뭔가 내보내고 싶거나 막 이럴 때, 그리고 사건이 이미 진행이 돼서 필요할 때 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화되면 비용이 너무 커집니다. 솔직히 사건화돼서 저희한테 상담 오시는 대표님들한테 제가 진짜 좀 많이 안타까운 케이스가 이미 어떻게 저희가 해결해 드릴 수 없는 수준까지 가버렸을 때, 이건 그냥 몇 천만 원, 뭐 천 얼마 막 이렇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지급을 하셔야 되는 수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방 때 오시잖아요. 이러면 거의 다 예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는 예방이 안 돼요. 근로자성이 있는 거 아는데요. 퇴직금 주기 싫어요. 그래서 3.3으로 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면 저희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팅은 해드리는데 나중에 이 강사가 퇴직금 달라고 하면 요건 방어는 어려워요. 근데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할 수 있다. 이때. 그래서 이때가 가장 원장님들의 비용을 절약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강사를 내보내려고 하실 때 이때도 그나마 괜찮아요. 그럼 뭐 주의해야 되는지, 비밀주의 서약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안내해 드리니까 요거 그나마 괜찮지만 이때 가면 좀 저희도 이제 좀 숨이 막혀 옵니다. 이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보면 상담만 먼저 받아보셔도 돼요. 그냥 한번 그냥 그러면 우리 리스크가 있는지 검토를 받고 싶다. 그러면 지금 쓰고 계시는 계약서, 그동안 강사들이랑 뭐 서명했던 무슨 서약서나 합의서, 입뼈대장 그 명세서 어떻게 내보내고 있는지를 노무사한테 그냥 다 보내시고 이거 한번 검토해달라. 우리 리스크 한번 검토해달라라고 하셔서 5인 미만인데 뭐가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명세서도 안 내보내고 있고 막 뭐가 이슈가 많아요. 그러면 5인 미만이셔도 사실 저희 5인 미만인데도 거의 한 30% 이상이거든요. 자문사 중에. 그래서 이런 단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먼저 추천드리고요. 정기 자문은 보통 5인 이상이 되려고 하는 시점. 그리고 5인에서 10인 정도, 10인부터는 뭐가 또 취업 규칙이라는 게 생겨서 또 달라져요. 그래서 이럴 때는 정기 자문을 받으시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모든 걸 그냥 노무사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원장님은 계약서에 서명만 받아주시고 급여만 잘 이체해주시고 근태만 저희한테 제때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진정소송 대응은 얘는 보통 이제 착수금이랑 성공보수로 나뉘는데요. 노무법인마다 좀 다른데 보통 착수금은 한 200에서 300 정도, 성공보수도 이거는 퍼센테이지로 받으시는 노무법인도 있고 정액으로 한 2, 300 이렇게 받으시는 노무법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저희 노무법인은 뭐가 다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너무 당연한 게 제가 원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너무 알아요. 왜냐면 제가 학원 운영했으니까. 저희가 실제로 나가고 있는 자문 예시인데 교육청권도 저희한테 많이 문의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는 교육청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3.3은 어떻고요, 원장님? 그리고 강사 기본급 얼마 하시는 거 알겠다. 근데 또 여기 보면 40% 비율제 적용 여기 되게 잘 주고 계시죠? 기본급 500인데 매출 40% 비율제 적용. 이런 경우에는 근데 또 원장님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근데 퇴직금 기본급으로 주고 싶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리스크를 다 안내해드리죠. 그래서 원장님 막 이런 리스크가 있지만 이렇게 최대한 세팅해드리겠다. 그래서 예를 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들한테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릴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그 좋은 게 있어요. 뭐냐면 원장님들 상담은 거의 1000건 이상 하고 지금 저희 사업주 저희가 그러니까 학원 아닌 데들도 자문하거든요. 근데 학원이 한 저희가 80% 정도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학원의 케이스를 알아요. 물론 저희는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노무사법상 이런 거 절대 말씀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례는 절대 말씀 못 드립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에서는 이렇게들 하시더라고요. 정도는 안내 드릴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질문 많이 주세요. 3년차 강사인데요. 나이도 많지도 않고 잘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급여를 어느 정도 책정하면 좋을까요? 다른 학원은 보통 이런 케이스에서 어떻게 하나요를 여쭤보시면 그건 답변을 드릴 수 있다. 왜냐면 케이스가 저희 많이 쌓인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저희가 대표님들께 제발 부탁드리는 게 내보내고 저희한테 말씀하지 마시고 내보내고 싶을 때 말씀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야 저희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빌드업을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당연히 바로 응대하죠. 그리고 진정이 노동위원회에서 연락이 왔다 그러면 대표님이 먼저 통화하시는 것보다 저희가 먼저 통화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대리인이 전화를 주면 그 감독관이나 조사관님이 잘 알려주세요. 이런 건 바로 응대가 가능하다라는 거고 여기 클라우드 인프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HRIS 인사정보 시스템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장님들 클래스 관리 툴 쓰시잖아요. 근데 인사 관리 툴은 보통 안 쓰시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사 정보, 막 급여 계산, 막 계약서 여기저기 어딨는지도 모르겠고 막 퇴사했는데 이 친구 어떻게 퇴사했는지 그때 내가 뭘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막 클레임 들어왔는데 이것도 막 나만 알고 있고 뭐 기록도 없고 막 이러실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 툴을 도입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건데 이런 게 저희가 한 분기별로 한 번쯤 나가거든요. 이거는 건강검진 조회, 자문사 사업자 등록번호 넣으시면 바로 법정의무교육은 매년 생겨요. 저희가 이제 8월 달에 이건 또 자문사에 나갈 건데 법정의무교육 놓치시면 이거 그냥 바로 과태료거든요. 근데 이거 막 전화 받으시잖아요. 산업안전 어디서 나왔다, 고용노동부에서 나왔다 근데 이거 다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런 전화 안 해요, 노동부는. 그래서 저희가 원장님 사업자는 5인 이상이신데 10인 미만이시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여성분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으시면 이것만 챙기시면 되고요. 자료는 이걸로 쓰시고 여기에만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를 매년 주기적으로 알려드리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자료실에 접속하시면 이런 것들 보실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해놨고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아카 2000 쓰시는 원장님들 많으시죠라고 여쭤봤잖아요. 저희가 이런 툴 하나를 무료로 제공해드려요. 이게 밖에서 쓰려면 막 플렉스 같은 거 들어보신 분들 한 10만 원, 15만 원 다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에 노무사를 따로 쓰시게 되면 이거 너무 부담스러워요. 근데 플렉스는 노무사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툴을 원장님 계정을 무료로 전달해드리고 지금 보시면 어떤 식으로 이 직원의 서류 같은 걸 어떻게 저장하면 되는가 이런 것도 이 툴 안에서 다 관리하실 수 있도록 계정을 무료로 제공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채용, 운영, 변경, 종료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이 시스템 안에서 관리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막 엄청 어리진 않은데 막 엄청 많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되게 빨리 따라가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저희 이제 직원분 중 한 분이 정말 데이터랑 AI에 진심이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랑 같이 계속 이런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원장님들께서 강사 관리 툴 하나 쓰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사 관리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로바로 있는 거까지 다 저희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거 뭐 강사 관리 툴 새로 추가한다고 저희가 추가금 받거나 하지 않아요. 저희는 그냥 다 이 안에서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저희가 사실은 단톡방으로 그동안 원장님들 응대를 하다가 요 플러스 친구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올해 초부터 넘어왔는데 저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이 DX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제 원장님들이 지금 하고 계신 모든 것들을 전산화해서 나중에 이걸 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AI로 학습시켜서 원장님 어떤 통계 같은 거 내시면 우리 학원은 언제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고 강사를 언제 많이 썼고 인건비가 언제 많이 나갔고 이런 문제들이 항상 반복됐네? 라는 걸 데이터화하고 싶으실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홈페이지 들어와서 저희 여기에 그러니까 대화 나눌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만약에 자문을 하신다. 그러니까 플러스 친구 말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나하나 내가 문의 남겼던 게 다 여기에 기록이 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때 이랬네. 이런 걸 하나하나 들어가서 보시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요거는 저희가 이렇게 전환하시는 원장님들 먼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정말 대박이다. 저희도 나름대로 좀 뿌듯한 건데 이 자문사별 대시보드를 지금 베타 서비스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거의 자문사들 중에 정말 소수의 자문사만 먼저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그 뒤에 그 기록 같은 거를 하나의 대시보드로 보는 겁니다. 저희가 AI로 저희가 데이터 분석해가지고 해석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몇 건이나 물어봤는지, 그러면 이때는 이슈가 뭐가 많았던 거죠. 기록을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3.3 강사가 몇 건이나 있는지, 이게 얼마나 누적됐는지도 이 대시보드에서 보이실 수 있도록 이걸 지금 베타 서비스로 하고 있는데 이걸 저희가 계속 확장해 나가서 전자문사에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럼 이거 하는데 돈 더 들어가냐?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지금은 이걸 계속 투자하고 원장님들께 더 좋은 서비스 제공해 드리려고 저희가 연구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Q&A를 좀 받아볼게요. 그래서 지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절대 적으시면 안 됩니다. 추천 자료집 이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봐도 이거 좀 아까운데? 라고 싶을 정도로 잘 만들었으니까 이거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문 하나 올라와서 이거 답변을 드릴게요. 포괄계약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연장, 야간, 휴일, 연차 수당이 네, 일단 포괄임금제가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포괄임금은 안 됩니다. 원장님들 이제는 안 돼요. 근데 고정 무슨 수당 이런 건 된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급여가,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냐면 급여가 300인데 기본급이 뭐 250, 그리고 나머지 50은 각종 재수당 포함 이런 식의 포괄임금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250이 기본급, 50 중에 예를 들면 20만 원이 보장 연장 근로수당, 뭐 10만 원이 야간 근로수당, 뭐 얼마가 휴일 근로수당, 얼마가 연차수당 이건 돼요. 이건 문제 없어요. 자, 그런데 올해 4월부터 고정 연차 수당이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되냐면 갑자기 노동부가 갑자기 보도자료를 뿌렸어요. 4월 9일이었나? 갑자기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네 급여 안에 연차 수당 포함시키는 거 안 돼. 그거 원래 안 되는 거였는데 너네 하고 있었지. 근데 이거 진짜 안 된다. 앞으로 하지 마. 라고 보도자료를 4월에 뿌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새로 쓰실 계약서에는 연차 수당 빼시고요. 그리고 또 학원에서 강사가 자기가 만든 자료를 학원 귀속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회사 시 이거 제약 거실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그 강사분들 다른 회사에서 너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근로자 신분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만든 어떤 모든 자료들 있죠. 이 자료들은 원래 회사 기속이에요. 저작권이 회사에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근데 학원만큼 좀 독특해서 강사분이 아니 내가 내 리소스 들여가지고 내가 만들었는데 이거 내가 가지고 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계약서에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면서 만든 자료들이 어디까지 학원 거고 어디서부터는 네 거야. 그래서 이건 네가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이건 안 돼. 라는 걸 반드시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되게 많은 게 그 구글 드라이브 같은데 본인이 퇴사할 때 만들어놨던 올려놨던 자료 다 삭제가 있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거 분쟁도 대리해봤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못하게 하시려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을 반드시 그 제약을 걸어 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질문. 기본급을 받는 강사가 특강은 비율제를 받기로 했을 때 특강은 비율제로 한다고 매 특강 시즌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나요? 네, 맞아. 이게 그게 가장 안전하고 만약에 매 특강마다 쓰는 게 조금 번거롭다라고 하시면 첫 번째 특강 시작하는 그때만이라도 이런 계약서 쓰셔야 돼요. 뭐 다음 특강 용역 계약서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고 근로계약서랑 다르게 진짜 프리랜서 계약서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통 우리가 특강은 원장님들 많이 개입 안 하시잖아요. 그냥 뭐 수요조사 같은 것만 좀 하고 선생님들이랑 강사분들이 보통 조율하시니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휘감독 없다.
방학특강은 지휘감독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 수수료는 그냥 평달에 주는 그 기본급이랑 완전 무관하다. 그러니까 이거 같이 뭉뚱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 팁은 급여 지급하실 때 방학특강 수수료 별도로 지급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저교 그 이제 무슨 땡땡땡 해가지고 뭐뭐 급여 이렇게 내보내시잖아요. 이때 방학특강 수수료 이런 식으로 내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출근 퇴근 시간 정해져 있는데 본인이 진행한 수업에 따라 지급이 달라진다. 수업에 따라 지급이 달라진다라는 게 그러니까 뭐 수업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인원에 따라 차등을 두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방법이 단가가 다른가요? 그러면 이런 거를 넣어 놓으셔야 돼요. 저희 그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강사가 프리랜서이려면 강사가 일으키는 매출의 수수료가 연동되거나 인원수에 따라서 받아가는 금액이 달라지거나 요러면 프리랜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점핑 줄넘기 원장님께서 남겨주신 거 보면 수업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강사가 받아가는 게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프리랜서 계약서로 쓰시고 싶으실 테니까 프리랜서 계약서에 이게 너가 시급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급제 파트 강사는 원장님들이 오해하시는 게 근로자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법원은 그렇지 않아요. 법원이랑 고용노동부는 시급제면 그냥 무조건 근로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단위로 환산되는 급여면 무조건 근로자기 때문에 이거 지금 보면 수업의 단가가 다르니까 급여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단가가 어떻게 달라 이 수업에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는 게 반영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출근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근데 만약에 진행하는 수업이랑 무관하게 출근 시간이 딱 픽스되어 있으면 이건 사실은 프리랜서로 우리가 방어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관리하는 걸 원장님들께서 만약에 진짜 너무 프리랜서로 관리하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최대한 만약에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출근 퇴근 시간은 너무 포기할 수 없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수업 시간에 맞춰서 연동되게끔 해주시고 관리를 최소화하면서 문구를 좀 뭐뭐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정도로 청구형으로 항상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나중에 프리랜서 분쟁에서 좀 도움이 되실 수는 있겠죠. 월 급여를 시급으로 지급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급은 노동부랑 법원은 그냥 근로자예요. 근데 퇴직금을 지급 안 해도 된다. 저건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보통 이제 시급제 그 강사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좀 복잡한데 그 강사분이 진행하시는 클래스에 정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원이 12명이다. 근데 정원이 50% 찼을 때에는 그러니까 시급을 예를 들면 이 클래스 한 번 진행하면 시급을 2만 원으로 했다고 해볼게요. 근데 12명 정원인데 50% 정원이 차면 2만 원에 100% 지급을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세팅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12명에 뭐 60% 찬다. 60% 인원이 찼어요. 그러면 2만 원이었잖아요. 원래 2만 원에 뭐 10%가 이렇게 연동되게끔 학생 수랑 연동되게끔 얘를 맞춰놓잖아요. 이렇게 맞춰놓는 계약을 하시면 요건 프리랜서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시급제 포기를 못 하시겠다라고 원장님들 말씀하시면 이렇게 연동되게끔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마 퇴직금 지급 안 해도 된다. 아마 그게 그 얘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차 합의서를 강사 대표랑 적은 게 있는데 연차 대신 반차를 한 달에 2번 지급하고 학원 방학으로 대체해도 되냐? 그럼 연차를 아예 못 쓰는 거고 반차만 쓸 수 있는 거란 말씀이시겠죠? 좀 애매한데 학원 방학으로 요건 사전 대체 합의서 쓰셨으면 학원 방학으로 대체하는 거 가능합니다. 요거는 합의서를 안 쓰고 대체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합의서 쓰셨으면 문제 없어요. 그리고 연차를 아예 못 쓰게 하고 반차로만 쓰게 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될 수는 있어요. 왜냐면 연차라는 건 근로자가 원할 때 정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연차인데 만약에 우리는 반차가 안 되는 괜찮거든요. 아직까지는 반차가 안 돼. 왜냐면 근로기준법은 연차만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반차랑 시간차가 이제 생기죠. 이제 거의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안 되지만 이제 곧 시행이 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연차는 안 되고 반차만 된다. 합의서에 넣으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합의서에 넣으시는 게 좋겠지만 이걸 만약에 강제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포괄계약서 중 연차 수당을 빼게 되면 급여 조정이 필요한 걸까요? 이건 합의를 받으시면 가능하겠죠. 예를 들면 350만 원 중에서 연차 수당이 10만 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제 연차 수당 안 되니까 340으로 하자.
근로자가 합의하면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는 안 돼요. 알바는 거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 같은데 알바들 퇴직금을 제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방법이 아주 명확해요. 그 15시간, 일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러할 때가 있죠. 근데 불가피하게 15시간 이상으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한두 주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항상 16시간, 17시간, 18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계약서만 15시간으로 썼는데 이건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퇴직금 피하고 싶으시면 15시간 미만으로 맞추셔서 스케줄도 웬만하면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떤 조교가 퇴사를 해요. 그러니까 알바가 퇴사를 하는데 한 2년 일했다고 해볼게요. 진짜 오래 일해서. 근데 2년 동안 보니까 일부는 15시간 미만으로 일을 했는데 일부는 15시간 이상으로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카운트를 하냐면 퇴사한 날 있죠. 예를 들면 오늘이 7월 10일이니까 7월 10일에 퇴사했어요. 그러면 7월 10일로부터 역산해서 한 달. 그러니까 4주씩 끊어요. 4주씩. 이렇게 4주씩 끊어서 평균을 냅니다. 4주 평균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넘어가는 주가 개수를 셌더니 52주가 넘는다? 그럼 퇴직금이 생겨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주의하셔가지고 스케줄 조정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피하시려면. 그러면 질문 더 없으신 걸로 알고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저희 보시면 지금 학원당 저희가 이거 경영방 들어가시면 거의 이제 경영방에서 들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거기에 저희 오늘 후기글 정성스럽게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그거 인증하셔가지고 만족도 설문에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이거 추천 자료 다음 주 16일까지 다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제가 운영하는 농법인이지만 정말 학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 어떤 질문을 주시든 저희는 웬만하면 다 응대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그 레퍼런스가 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진짜 우리 한번 그러니까 AI 관심 많은 원장님들께서 우리 이거 진짜 DX랑 AX 하고 싶다. 우리 그동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고 사실 인사가 만사잖아요. 데이터가 쌓이고 이걸 통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뽑아내고 그거 해결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작업을 저희가 다 해드리니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남긴 그 채팅창 메시지 확인해 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는데 너무 정말 뿌듯하네요. 너무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 조만간 도움되는 내용으로 또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